자, 여러분, 수업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우리가 이제 금융 리스크에 대해서 제가 좀 강의를 조금 하다가 이제 말았습니다. 이 금융 리스크는 이제 실무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해상법 하게 되면은 이제 임대차 선체용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BBCHP라고 해서 그 국적취득 조건부 선체용선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아, 그, 어, 그 제도의 본질이 금융 리스크라고 하는 겁니다. 금융 리스크.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제 금융 리스크의 법적 성질이 뭔지를 잘 파악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해상법 이해하는데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선박이 어, 한 1200척 정도 되는데 한 70% 80%가 이 BBCHP 즉 금융 리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융 리스가 해상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 리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운용 운용 리스하고 오퍼레이션 리스하고 어, 이제 파이낸스 리스, 금융 리스하고 차이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리스라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임대차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임대차는 뭡니까? 임대차는 이제 어떤 물건을 빌려서 사용하고 다시 되돌려 주는 것이죠. 뭐 이런 물건이 있다 그러면 이 물건을 내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빌려주고 즉 임차인이 이것을 빌려서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하고 이걸 다시 임대인에게 돌려주는 그런 계약이 우리가 이제 임대차 계약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임대차 계약은 뭡니까? 본질이 어떤 물건의 그 점유의 이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이것을 사용한다 이거죠. 완전히 자기의 지배하에 두고 그리고 이걸 다 사용하고 나서 다시 되돌려 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주는 거죠. 뭐 어떤 회사가 자동차를 리스에 있어서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렌트카로부터 자동차를 빌려가지고 쓰고 돌려주는 것. 그건 대표적인 이제 운용 리스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운용 리스는 우리 책에서 배우는 순수한 임대차인 거죠. 임대차인 거. 우리가 임대차에 대해서는 민법 이제 618조부터 그 653조까지 특별한 규정이 있어갖고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으면 이 민법에 있는 618조 이하의 임대차 규정이 적용되게 되는 것이죠. 임대차는 우리 그 일반 아파트 같은 데서도 많이 나타나죠. 일단 빌려서 사용하고 이제 돌려주고 하는 그런 관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부동산이나 동산의 임대차에 있어서는 임차인이 빌려 쓰는 사람이 굉장히 불리한 지위에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민법 제 652조에 가면은 강행 규정해서 뭐 627조, 뭐 628조 뭐 등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627조 이하에 있는 그 규정보다도 임차인을 더 불리하게 약정을 했다 그러면 그건 무효로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627조에는 일부 멸실 등과 감액 청구 해지권,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임차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 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627조에. 그러니까 사용 수익할 수 없을 때 뭐 기타 사유로 해서 빌린 물건을 내가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 임차인은 감액을 청구하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빌렸는데 어떤 차량을 빌렸는데 차량이 뭐 고장이 나가지고 뭐 수리를 자꾸 하게 된다든지 하면은 그 렌트
비용을 얼마 줄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627조에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652조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하는 것. 그러면 이 성능이 뭐 어떻게 되더라도 임차인은 여기에 대해서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감액 청구권이 없다고 하면은 당사자의 약정으로는 이제 임차물에 문제가 있더라도 감액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이 불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652조 규정에 의해서 이제 그 규정이 그 약정이 무효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규정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일반 그 임대차의 그 적용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실무에서는 이제 오퍼레이션 리스, 운용 리스라고 부른단 말이죠. 이에 비해서 이제 금융 리스라는 것은 우리 상법 제 168조의 2에 들어와 있는데 리스 이용자가 선정한 기계 설비 그 밖의 재산을 제3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서 누가 취득하거나 대여받느냐면 리스 업자가 대여받아서 금융리스 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영업을 하는 자를 금융리스 업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금융리스 업자는 어떤 물건을 내가 취득해서 소유권을 갖는데 이것을 리스 이용자에게 이용하도록 해준다는 거죠. 근데 그 물건이 어떤 거냐? 금융리스 이용자가 선정한 것이에요. 보통 그 운용리스에서는 수많은 차가 있겠죠. 그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렌트카를 해주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차량 중에 하나를 임차인이 내가 선정을 해서 가지고 가서 쓰는 건데 여기에서는 임차인이 자기의 목적으로 이걸 사주십시오 해서 임대인이 사는 것이거든요. 그 점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리스 이용자가 선정한 기계라든지 시설 그 밖의 재산을 제3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를 받아서 금융 리스 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영업을 하는 자를 우리가 금융 리스 업자라고 부른다. 우리가 이제 금융 리스 업자라고 부른다. 제가 이 페이지에 이제 금융 리스에서는 이제 세 사람이 당사자가 있다 그러는데 처음에는 리스 업자, 금융 리스 업자가 있고, 그러니까 채권자가 되겠죠. 그리고 금융 리스 이용자가 있고, 그 다음에 공급자가 있어요. 자, 이제 그림에서는 이제 사는 캐피털이라는 금융 리스 업자가 있고, 하역 장비 겐처리 크레인을 이제 고려해운의 이제 부산항 터미널이라는 그 회사가 이제 하역 장비가 필요해요. 우리가 뭐 선박들이 이제 부산항에 막 오게 되면은 그 컨테이너 박스를 우리가 이제 잠깐만요. 자, 이런 배에다가 이 컨테이너 박스를 이렇게 싣고 와요. 싣고 오면 이것을 내려주는 장비들이 필요해요. 내려주는 장비들이 그 내려주는 장비가 필요해서 이제 고려해운의 부산 터미널 회사예요. 터미널 회사가 이제 리스 이용자인데 이것을 이제 하나 내가 설치해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돈이 없어요. 그래서 리스 업자에게 이걸 좀 사가지고 나한테 공급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리스 업자인 사는 캐피털이 미국에 있는 공급자에게 좀 공급해 주세요라고 해서 두 사람이 계약을 체결하고 설치하면서 이제 소유권은 이 사는 캐피털이 가져가는 거예요. 사는 캐피털이 이제 가져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일종의 이제 임대차이기 때문에 그 이 사용에 대한 점유, 이 물건의 그 기계에 대한 점유를 이제 고려해운의 부산항 터미널이 이제 가지게 되고 이것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겐처리 크레인의 이제 그 가액에 대한 금액을 계속해서 지급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10년 혹은 20년이 되면은 이 소유권을 부산항 터미널이 가져가는 거예요. 부산항 터미널이 가져가는. 여기 정의 규정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정의 규정에는 168조에 의한 그런 이 내용이 나와 있지 않는데 그 금융리스 약관에 의하면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용 리스에서는 리스 기간이 끝나면은 리스 물건이 그 이제 임대차에게 여기서 말하면 렌트카한테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금융 리스에서는 리스 이용자가, 즉 임차인에 해당하는 리스 이용자가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내가 취득하니까 다시 그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그 점이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금융 리스의 법적 성질이 뭐냐고 할 때는 지금 우리 대법원이 그 임대차는 아니다. 임대차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임대차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곰곰이 뜯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제 사는 캐피털이 하역 그 장비를 내가 공급받아서 소유권을 내가 가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고려해운의 부산항 터미널이 사용하도록 해준다는 관점에서는 임대차적인 성격을 갖죠. 그렇지만 여러 정황을 뜯어본다면은 결국은 고려해운의 부산항 터미널이 임대차 기간이 지나면 자기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죠? 차츰차츰 그 가액을 그 겐처리 크레인의 가액을 지급하면서 마지막에 가면은 이 겐처리 크레인의 가액을 다 지급했기 때문에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편으로 보면은 처음부터 이 고려해운의 부산항 터미널은 내가 이 물건을 사는데, 이 물건을 구입하는데 사는 캐피탈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빌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는 캐피탈이 하는 일은 뭡니까? 하는 일은 미국의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나서는 고려해운의 부산항 터미널이 이걸 그저 사용하도록 하는 게 자기의 역할은 없는 거예요. 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느냐? 이 하역 장비인 겐처리 크레인의 담보로서 소유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성질은 금융을 빌려준, 물융을 일으키는 것이다. 금융을 일으켜서 리스업자가 이 고려해운의 부산항 터미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임대차라는 성격이 물론 있긴 있지만 더 강한 성격은 이제 금융을 일으켜주는. 그러니까 리스 사는 캐피털이 대출자고 부산항 터미널은 내가 돈을 빌려받는 사람의 집에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금융 리스를 우리가 이제 그 법적 성질을 논할 때 금융 리스는 비전형 계약설이다. 단순한 임대차가 아니다. 금융거래소의 성격이 강하다. 그렇다면은 이제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냐면은 임대차가 아니기 때문에 652조가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금융거래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대처를 봤을 때 은행이 있고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뭡니까? 고려해운이라는 큰 튼튼한 고려해운의 그 부산항 터미널에는 큰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사는 캐피털이라는 또 튼튼한 회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당사자가 대등한 경제력을 갖는 상인들이에요. 근데 법이 두 사람이 약정한 내용에다가 이게 뭐 무효다, 누굴 또 보호해야 된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차가 적용이 안 되면은 652조가 적용이 없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627조에 반해서 감액 청구권은 없다라고 서로 약정을 해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하는 이 금융리스에서 꼭 알아야 되실 그런 중요한 내용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 성질이 금융리스의 법적 성질이 임대차가 아니다. 금융리스의 성격을 갖는다. 금융의 성격을 갖는다. 대출을 하는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임대차에 있는 강행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그 이제 임차물의 그런 금융리스 그 물건의 리스 물건의 그런 금융리스 물건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감액 청구권이 없다든지 하는 그 약정 자체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거 말이죠. 자,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자, 그럼 이 페이지에 가면은 이게 이제 어떤 단계를 거치느냐 이거죠. 자, 그러면 보면은 첫 번째, 리스 이용자가 물건을 선정합니다. 리스 이용자가 물건을 선정. 저는 여기에서 이제 겐트리 크레인을 이야기했지만 이제 주로 이제 해상에서는 이제 선박 소유자가 이런 이제 금융 리스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러면 리스 이용자가 물건을 선정을 하는데 선박 회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박을 선정하겠죠. 그리고 리스 이용자와 리스 업자 사이에 이제 리스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리스 업자와 공급자 사이에는 여기서 이제 조선소가 될 수가 있어요. 선박의 경우에 조선소 사이에 그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소와 그 선박 리스 업자인 그 사는 캐피탈 사이에서는 선박에 대한 발주 계약이 두 사람 사이에 체결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급자가 리스 이용자에게 물건을 넘기게 됩니다. 그 리스 업자에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리스 이용자에게 물건을 인도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리스 업자는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물건을 자기가 사왔기 때문에, 소유자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용자는 그 리스 회사에게 이제 리스료를 계속해서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스 기간이 종료하면 리스 이용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리스 기간 종료 시에 리스 이용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이제 운용 리스와 비교해서 큰 차이점이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법적 성질을 보면 이제 3페이지에 자, 임대차서를 취하면은 금융거래적인 특수성을 부정하는 것이고 이제 단순한 임대차이다. 따라서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한 민법 제507조 이하의 규정이 유상계약에 적용이 민법 제567조에 따라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임대차에 적용이 가능하게 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묻거나 민법 제627조 아까 말씀드린 데 따라서 대금 감액 청구를 하거나 또는 계약을 해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없도록 하면은 이제 강행 규정 위반이 돼서 이제 무효가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비전형 계약설로 보는 입장은 이걸 이제 자산을 소유한다는 관점보다는 이제 자본의 효율적인 이용의 측면에서 보게 되는데 사용 가치를 회수하는 것보다는 교환 가치의 회수에 중점을 두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리스료라는 것은 매기의 사용 대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운용 리스에서는 한 달간 사용한 사용료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사용 대가가 아니라 그 리스료를 다 합치면은 결국은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그 물건 대금을 나눠서 치르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물건 대금의 총합을 나누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물건 소유권이 리스업자가 있는데 이거는 형식적으로 있는 것이다. 형식적으로 언젠가는 이제 주어진 기간이 지나면은 리스 이용자가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소유자가 부담 의무와 책임을 이용자에게 부담을 시키는데 이것은 이제 금융 리스의 성격이 강하다. 결국 리스 이용자가 자금을 빌려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과 같은 경제적 관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특수한 비전형 계약이라고 보고요. 민법 제652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리스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대등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와 관련되는 면책 약관도 유효한 것이고요. 우리 판례는 이건 금융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비전형 계약설이라고. 따라서 하자 담보 책임을 면하게 하는 그 약정도 유효하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86년 판결과 96년 판결이 있다.